평생을 동생 뒷바라지에 바쳤더니 돌아온 건 형님 같은 분이 가족 행사에 오시면 우리 애들 교육에 안 좋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가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땅 문서를 꺼내게 만들 줄은 동생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 올해로 67입니다. 서울 변두리 시끌벅적한 재래시장에서 50년 가까이 채소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한마디로 동생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닷새 만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막노동을 전전하시다. 제가 10살, 동생 민수가 5살 되던 해에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뎌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와 동생은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죠. 친척들은 저희를 짐짝처럼 여기며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결국 저는 국민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시장에 나와 어른들 틈에 섞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동생을 건사해야 했으니까요. 민수는 제게 아들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내 동생만큼은 굶기지 않겠다. 남들처럼 번듯하게 가르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젊은 날을 다 바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매장에서 물건을 떼고 밤 11시가 넘어 파장할 때까지 목이 터져라 채소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민수의 학비와 책값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옷은 늘 흙투성이었고 제 신발은 언제나 달아빠져 있었지만 민수의 교복은 늘 빳빳하게 달에 입혔고 운동화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사주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늘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보란듯이 서울에 있는 최고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더러 동생 하나는 잘 키웠다고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 부러워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동생이 의사가 되고 강남의 번듯한 병원을 개원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세상에서 제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재력가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재수씨 될 사람을 소개받던 날, 저는 일부러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재수씨는 제 거친 손과 옷에 밴 흙냄새를 애써 외면하며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세상과 제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결혼 후 동생 부부는 저를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도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고 어쩌다 집에 들여도 마치 불결한 것이라도 들어온 양수선을 떨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싸간 나물 반찬은 그 자리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형님, 이런 건 저희 안 먹어요. 유기농 아니면 입에도 안 되거든요. 재수 씨의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동생은 그런 재수 씨의 눈치만 보며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 좌판을 지키는 늙은 장사치였고 동생은 강남에서 이름난 병원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모두 유학을 다녀와 좋은 곳에 취직을 했죠. 저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 조카, 그러니까 민수의 맏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핏줄이라고 맏조카의 결혼식인데 안 가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축의금 봉투를 두둑이 준비해서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열리는 화려한 결혼식장은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은 번쩍였고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어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수 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질색하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아무도 없는 복도 구석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주버님, 정말 왜 이러세요?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시는 자리인 줄 아시면서 꼭 이렇게 나타나셔야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애들 앞길에 아주버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거 알려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그때 마침 동생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동생이 재수 씨를 말려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형님, 집사람 말이 맞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 이런 자리에 오시면 우리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제 체면도 깎입니다. 그러니 봉투만 주시고 조용히 돌아가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동생이었습니다. 세상 전부였던 내 동생이 이제는 저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축의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동생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지 못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호텔 문 밖으로 내팽개쳐진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안에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저는 홀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친 대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수십 년 전 어린 민수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 나중에 내가 크면 형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사줄게. 그렇게 말하며 제 품에 안기던 작고 따뜻했던 동생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멍하니 방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제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생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생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은 저를 막아섰습니다. 원장님께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병원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동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칠 대로 지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좌판 앞에 서자 낯익은 채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50년 가까이 제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 가게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오랜 친구 상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너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상현이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상현이 앞에서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서름과 어제 겪었던 모욕적인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상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분노해 주었습니다. 그런 놈을 동생이라고 넌 정말 평생을 보살처럼 살았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철수야. 친구의 위로에도 제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평생 감기 한 번 제대로 알아본 적 없던 몸인데 한 번 무너지니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혼자서는 약 한 봉지 사 먹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드디어 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나다. 형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요? 아프시면 동네 병원 가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귀찮게 하세요? 그래도 내가 의사잖니 한 번만 와서.
제가 형님 개인 주치의입니까?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병원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형님 때문에 제 평판만 나빠집니다. 동생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서러움에 복받쳐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재수 씨였습니다. 아주버님, 염치도 없으시네요. 앞으로 민수 씨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버님 시장 가게 좀 쓸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만간 사람 보낼 테니 그렇게 하세요. 아주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장사 그만두고 시골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 정도는 저희가 알아봐 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가게를 빼앗아 가겠다고? 나를 요양원에 쳐넣겠다고?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제 좌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허름한 좌판이었지만 그 좌판이 놓인 작은 땅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는 문득 오래전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철수야, 이 땅은 절대 팔면 안 된다. 나중에 꼭 너한테 큰 힘이 될 게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5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왔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꼼짝없이 늙고 병들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며칠 뒤 저는 상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에게서 온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상현이는 문자를 보더니 제 일처럼 분노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철수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상현아, 나 어떻게 해야 하냐 막막하다.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현이가 무언가 결심한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철수야, 너 혹시 내 가게 터 등기부등본 떼어본 적 있냐? 등기부등본? 그게 뭔데? 그냥 내 앞으로 땅 문서만 있는 거 아니었어? 아이고, 이 답답한 친구야. 너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는 아는 거야? 상현이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더니 제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채소 장사를 해온 그 시장 일대가 서울시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그게 정말이야? 그래, 임마. 벌써 몇 년 전부터 소문이 파다했어. 곧 보상 공고가 뜰 거라는 말도 있고, 내 가게 터가 알짜배기 중에서도 최고 알짜배기 땅이야. 위치가 기가 막히거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흙만 묻히고 살아온 제게 그런 행운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못 믿겠으면 당장 구청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철수야, 아버지께서 왜 그 땅을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냐? 아버지는 다 내다보신 거야. 상현이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등불을 켠 것처럼 환하게 비쳤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저는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반격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현이는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부동산과 법에 대해 해박했던 상현이는 재개발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동생에게 지난 40년간 보냈던 학비와 생활비 내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꼼꼼하게 가계부를 써왔던 습관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낡은 공책에는 제가 민수에게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5일 민수 등록금 45만 원, 1989년 9월 12일
민수 하숙비 20만 원. 변호사는 제 낡은 가계부를 보더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생 민수의 병원으로 첫 번째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학비 및 생활비 지원금 총액,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정 이자를 합산하여 지정된 날짜까지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동생은 그 서류를 받고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제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다 무슨 장난입니까?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하시는군요. 이런 거 보낸다고 제가 겁먹을 것 같아요? 증거도 없이 무슨 돈을 달라는 겁니까? 저는 동생의 조롱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준비된 대답을 차분하게 내뱉었습니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정에서 확인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내수 씨에게 전하거라. 내 가게에 사람 보내면 그땐 무단 침입으로 고소할 테니 그리 알라고. 제 차분한 목소리에 동생은 순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형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대체 누가 형님 옆에서 이런 짓을 부추기는 겁니까? 부추기는 사람은 없다. 이건 온전히 내 결정이다. 그리고 민수야, 이게 시작이라는 것만 알아두거라. 전화를 끊는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계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동생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것은 바로 지옥일 테니까요. 그 후 법적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생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가 제시한 가계부 기록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동생이 직접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의대생 시절 민수는 제게 돈을 붙여달라며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등록금 고지서와 책값 영수증이 고스란히 동봉되어 있었고 돈을 받고 나서는 고맙다는 내용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형님, 보내주신 돈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편지들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동생에게 지난 40년간 제가 지원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생이 제게 갚아야 할 돈은 무려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동생 부부는 판결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10억 원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동시에 시장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 금액 산정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제 가게 터에 책정된 보상 금액은 무려 50억 원이었습니다. 50년 묵은 흙투성이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합동 제삿 날이었습니다. 동생 부부는 해마다 자신들의 강남 아파트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제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상현이와 변호사와 함께 동생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재수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경멸 어린 표정을 짓던 재수 씨는 제 뒤에 서 있는 변호사와 상현이를 보고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주버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재수 씨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동생 민수와 조카 내외,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놀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제가 수십 년간 간직해온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당신의 모든 재산을 장남인 제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두셨던 겁니다. 그 재산 목록에는 지금 동생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과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병원 부지는 원래 아버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의사가 되면 그 땅에 병원을 지어주려고 하셨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신의 돈으로 병원을 세운 것처럼 모두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제가 유언장을 읽어내려가자 동생 민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수야? 이 유언장은 대체 뭐냐? 재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상현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지난 수십 년간 형님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시간입니다. 동생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동생은 바닥에 엎드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재수 씨도 넋이 나간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던 친척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동생의 편에 서서 저를 무시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오늘부로 너와 인연을 끊는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칠 뒤 동생의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동생 부부는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시장 가게 터 보상금과 되찾은 병원 부지를 정리하여 부모님의 이름으로 거액의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상현이와 함께 작은 트럭을 한 대 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게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좋은 물건을 직접 보고 떼어다 파는 자유로운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구의 형도 아니고 누구의 희생도 아닌 온전한 박철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날 오후 상현이와 함께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소주 한 잔이 참 달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는 것을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